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온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장례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경찰과 정부, 지자체의 총체적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면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건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회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56명의 희생자 중에서 외국인 9명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의 장례 절차,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이 사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도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일었습니다. 자, 이번 참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네, 애도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심에서도 계속 이제 추모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원인 규명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 주시고 계세요. 결국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 예측의 부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어떤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 안전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조사를 거듭하면 할수록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우리가 지금 남겨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떤 점 때문에 제대로 대처되지 못했는가를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시스템을 다시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책임론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앞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안전관리의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만들 것인가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권력 부재에 따른 시스템 작동 미비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다뤄봐야 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 지금 누구에게서 어떤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가 이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형사상 책임을 좀 먼저 보면 참사 당일 부실 대응했던 그 부분, 참사 발생 4시간 전에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형사상으로 그럼 어떤 처벌이나 법 적용에 가능한 겁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어떤 일이 발생하면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민사상인 배상 책임을 좀 나누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형사적인 책임부터 살펴본다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과실로 인해서 특히 내가 업무상 맡고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과실로 내가 사상,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국가배상에 대한 이야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형법으로는 형사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거고 또 경찰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 보면 총경급 간부 2명이 형사처벌 가능하냐 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실범도 공동정범으로 가능한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특히 되고 있는 두 분이 이제 네. 총경급으로 경찰서장 그리고 이 112 상황 관제실에 부재했던 이제 류전 총경 이렇게 두 명이 지금 좀 수사 대상으로 좀 좁혀지고 있는데요. 네. 과실범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고의를 갖지 않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내가 과실로 어떤 손해를 끼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한 명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쵸. 여러 명의 과실이 더해졌고 이들의 과실 보고 체계의 붕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책임 예측하지 못한 지자체의 책임 등이 더해져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와 결과 상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과실범의 경우라고 하면 특히 내가 이 사건을 예측하고 한 행동은 아니고 네. 나만의 행동, 나의 과실만으로 전체적인 결과가 일어난 건 아닐지라도 네. 여러 명의 과실들이 더해져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인정이 돼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이 될 수 있고 이 논리에 따르면 이제 직접적인 담당자가 아니라도 업무 책임자일지라도 네. 전체적인 과실이 더해져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직무유기죄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맞습니다. 직무유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이 여러 이 보고 시스템이 왜 붕괴됐나를 살펴보면 제대로 그 상황실에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고 당직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이 넘은 후에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전 경찰서장의 경우에도 다른 일로 삼각지에서 지금 집회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도보로만 걸어와도 10분이면 걸어올 거리인데 뭐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뭐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1시간이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물론 원래 맡고 있는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직무유기죄가 다른 점은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그 이름에 과실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데 직무유기죄는 고의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직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이어서 내가 이런 사고가 예견되고 내가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맡은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은 경우가 직무유기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건 경우에는 사실 직무유기까지 나가기보다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맡은 일을 늦게 처리했다, 맡은 일을 온전히 내가 할 목만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그 경찰 내부의 징계 사유엔 충분히 해당하겠지만 직무유기까지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요. 이제 유사한 논리로 이제 세월호 사건에서도 네. 이제 해양경찰청 산하의 여러 직원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의 처벌은 이루어졌지만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지만 직무유기죄는 고의성이 충분히 다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잠시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일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태원 참사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그리고 소방청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내일 행정안전위원회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현안 질의하게 될 텐데요.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의 보고 라인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오히려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알았던 그 점 아니겠습니까? 치안 업무를 다하지 못한 경찰 조직의 책임, 이 부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대통령보다 이 사실을 늦게 인지했다고 해요. 네. 보고 체계라는 것이 존재하는 건요. 층층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보고를 하다 보면 지위가 내려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보고를 받으면 내가 책임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라는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보고 체계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었던 거죠. 뭐 휴대폰을 통해서 뭐 연락을 해서 알려진 것이고 상황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렇다면 사실 오히려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내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시에 내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없었다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도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금 보고를 못 받았다,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면죄부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왜 보고를 못 받는 시스템을 두었는지부터가 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보고 체계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앞으로는 반성을 하고 제대로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책임자부터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궁금한 게요. 이 정무적인 책임 부분이야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사람들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셨던 그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런 것들은 그 책임을 과연 어느 선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다 보면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꼬리 자르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사가 그래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은 어디까지 있었고 사전에 이런 인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병력을 요청했는지 인력을 증설해달라고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이에 대해서 사전 책임자가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결국 이런 책임론의 문제는 일단 철저한 이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젠 민사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상은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앞서 국가 배상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가 배상 가능한 사안입니까? 이 국가 배상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국가가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 이거는 공무원이 과실 또는 고의로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배상을 하겠다는 것이 결국 국가 배상 책임론의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가 나설 수 있는 이 보호 의무가 어디까지냐를 봤을 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정부의 안전조치 부족 그리고 경찰의 대응 부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정부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 그리고 경찰의 잘못된 대응에 관해서 인과관계가 결국 사고로까지가 좀 인정이 된다면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좀 과거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2011년에 있었던 좀 안타까운 사고였죠. 우면산 산사태 사건에서도 국가가 이제 위험이 예견됐던 곳에 적절한 조치를 공무원들이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이 돼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가 있고요. 2012년에도 이제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출동하지 못해서 사건이 발생했던 오원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원인 조사 결과를 보는 것이 선행돼야겠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될 사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전 사건들에 있어서도 사실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요. 여러 대형 참사 사건이 예. 있을 때마다 국가배상 책임 얘기가 나왔죠. 좀 빠르게 협상이 진행된다기보다는 일단 원인 조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피해자를 특정하고 여러 가지 책임 소재를 나누다 보면은 실은 상당 부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외국인 사망자도 이번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번 참사로 미국인 유학생 한 명이 숨졌던 그 유학생의 아버지가 우리 한국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시사했습니다. 이게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조치를 취한 거라고는 하는데 이게 우리와 좀 어떻게 좀 적용이 가능한 사안인 겁니까? 네, 이번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아버님께서 이제 외국과 언론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국가 배상 책임 얘기가 언급이 나오면서 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소송을 한다고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그 손해배상 액수가 거의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이제 이 미국인이 사망한 사건이지만요, 이 가해자를 이제 우리 정부로 특정을 한다면 이 나라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사유를 열어두고 있는데 네. 이 예외 사유에 이번 사건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먼저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이번 사건 우리 사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2018년도에 북한이 억류했던 그 원비어 사건에서 이제 원비어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미국에서 소송이 유가족들이 일어났고요.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인정됐던 사례는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그 사건과는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이 소송이 인정이 된다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인정이 된다면 그 배상액은 굉장히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사실상 어떤 모든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건 자료 같은 것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다면 미국에 소송을 하기보다 한국에서 이분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되면 국내 사망자와의 또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요, 이제 그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진행이 돼 이제 국내 사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외교적이나 정치적인 접근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목길 일대에 있는 무단 증축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무단 증축, 불법 증축 현재
불법으로 증축을 하면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무단 증축이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어요. 불법 건축물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 있고 또 불법 증축물 때문에 차량 같은 것이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책임이 누구냐가 끊임없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이제 불법 증축물은 이제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1, 2회 정도는 이제 경고, 시정 명령을 내리다가 네. 계속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서요.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페널티가 금전적으로 이거에 너가 지금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매년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이 이행 강제금의 액수가 현실화되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행 강제금을 내고 그냥 불법 증축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사업주 면에서는 이득이었던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행 강제금을 뭐 몇 억이 되더라도 내고 그냥 그 불법 증축물을 유지해 오던 것이 사실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불법 증축물과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과 이번 사건과의 이 인과관계의 입증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많이 공론화가 되었잖아요. 이행 강제금을 현실화해서 실제로 사업주들이 불법 증축물에 대해서 그냥 이행 강제금을 내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행 강제에 대해서 철거를 조치를까지를 갈 수 있게 좀 현실화된 조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성 비방글 혹은 댓글. 경찰이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징역형까지 가능한 겁니까? 맞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이 일부 이제 그런 특정 플랫폼 상에서 이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여과 없이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고 영상을 공개한다거나요. 이제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 사람이 뭐 가해자다라고 해서 좀 마녀 사냥식의 좀 행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을 특정해서 인터넷 공간상에서 명예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요.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요. 정통망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네.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금 이 영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계시기도 하세요. 그쵸. 그런데 또 하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모자이크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되어 있는 영상상에 다수의 분들이 지금 등장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사실 초상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개개인의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나중에 민사상 책임도 질 부분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고 사실상 이런 사고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알 권리 물론 충족이 돼야겠지만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공개가 되면서 국민들의 어떤 트라우마는 물론 개개인의 초상권 침해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게 글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댓글을 쓴 사람들도 지금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댓글상에서 이제 이 영상이 나온 사람을 특정한다거나요.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다면 댓글까지 당연히 처벌 대상이 예. 되기 때문에 주의 필요합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